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과 저는 대학 동기였고 사귀다가 결혼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는데 조금 다르게 여자인 저가 먼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나를 챙겨주고 잘해줄 줄 알았던 남자라고 생각했죠. 저는 대학 시절에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대학원생이 되어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었지만 남편은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교수가 되지 못하고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어요. 결혼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죠. 변호사하고 남편은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야기를 듣고 결혼하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언제 교수가 될지는 알 수 없으니 자신의 위치를 찾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상대방이 얼마를 벌든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옆에서 든든한 남자로서 나만 사랑해 주길 바랐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희보다 먼저 결혼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가면서 남편의 가족들과 만날 때마다 가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서 좋았어요. 무시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할 때도 동서는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의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근데 왜 동서는 계속 주방에만 있어? 나는 가족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동서가 주방에서만 일을 하니까 늘 제대로 말도 못 붙이잖아. 혹시 어머니가 동서를 주방에만 붙잡아 두시는 거야? 엄마가 거실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수 씨가 주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내 동생 혼전에 임신해서 결혼했잖아. 결혼 전에 재수 씨가 직장 다니는데 지금은 아이를 키우느라 그만뒀더니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셔서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주셨거든요. 음악에 대한 얘기죠. 설마 나한테도 나중에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 아니겠지? 에이, 당신은 변호사네. 게다가 나보다 돈도 잘 벌어. 내 동생이 혼자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싫어서 그러신 거라 생각해. 당신한테는 함부로 못 하실 거야.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재수 씨는 전문에 졸업했거나 게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사고 쳐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 엄마가 더 미워하시는 것도 있고 수은 반대로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들으니 괜히 저도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남편 말이 동서가 대학도 별로고 돈도 벌어오지 않으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롭히다 하는데 저도 까딱하다가 잘못 지키면 시집살이 되게 호되게 시킬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계속 상대하면 제게만 손해가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터무니없는 욕구를 풀 때는 제 성격이 드러나서 단념하지 않고 제 할 말을 밝히곤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비해 제가 하는 말에 대해 잘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사이에서 잘 정리해주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도 도움이 되었지만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명절에 좀 일찍 와달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올해는 명절에 좀 일찍 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아버지 가족들도 저희 집에 함께 오기로 했기 때문에요.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해야 해. 그러니까 명절 2일 전에 와서 장도 같이 보고 하자. 주말이 끼어 있으니 너도 출근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머니 남편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번에는 친정이 먼저 들리기로 둘이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들렸다가 온다고. 그럼 우리 집에는 언제 오는 거니? 잘해 지내기 전에 오는 거지 아니에요? 이번에는 친정집 차례 지내는 거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년 되었는데
매번 시댁만 먼저 와서 음식하고 시댁 차례만 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제 남동생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제가 없으면 엄마가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하거든요. 아마 시댁에는 아무리 빨리 와도 명절 당일 저녁에 올 것 같아요. 제가 명절 때마다 먼저 시댁에 가서 이번에는 친정집에 들렸다 와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더군요. 그래도 시댁이 먼저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장남이 빠지면 어떻게 차례를 지내야 하나요? 요즘 세상에 장남이 제사 때마다 꼭 있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건가요? 게다가 아버님과 서방님이 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대답을 듣고 혀를 찹찹 차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더군요. 더 말을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생각했어요. 일단 남편과 합의해서 이번 명절에는 친정집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사 얘기를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드님과 상의해 보세요. 저랑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어차피 제사 지내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남편이랑 이야기해보라고 말을 하고 급한 연락이 온 척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이후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잘 나누었고 원래는 우리의 계획대로 친정부터 들렀다가 댁가 오기로 했죠. 그리고 명절 연휴로 친정이 먼저 들렀다가 시댁에 갔어요. 근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니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더군요. 정말 왜 그러세요? 왜 저랑 형님이랑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이라는데 내가 언제 차별했나 그러는 거야? 형님은 이번에 친정집에 먼저 갔다 오시는 거 아무 말씀 안 하고 허락해 줬잖아요. 근데 왜 제가 다음 명절 때 친정에 다녀왔다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게 별로인가요? 뭐냐 너랑 그 사람이랑 다녀왔냐 어디서 잘난 형님이랑 비교하는 거야. 나는 결혼한 지 한동안 매번 시댁에서 명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형님은 단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말해도 아무 말 안 하셨죠. 아니 아무 말을 못 하신 거예요? 변호사 며느리에게 말로는 안 하는가요? 이게 세미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예인이 뭐라 했어요. 밥을 망치게 해먹었어요.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티나네. 너는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한 돈을 편하게 쓰기만 하고 있어. 큰아들은 자기가 벌어서 우리 아들이 교수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고. 어떻게 너랑 계산이 돼? 오라니 게다가 우리 아들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사라졌잖아. 집이 자주 비어서 너. 집에서 살림도 별로 안 하고 편하게 살지 않느냐. 명절이라도 시댁에 와서 일 좀 하라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큰 소리가 부엌에서 나고 있었어요. 제가 친정에 먼저 들렀다 오는 문제 때문에 동서와 시어머니가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말다툼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부엌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니, 저희 왔어요. 다행히 제가 인사를 한 덕분에 큰 소리가 멈췄어요. 그래 왔니? 사돈 어른들도 잘 계시고. 저희 부모님은 잘 계세요. 이거 친정에서 시댁에 드리라고 선물 주셨어요. 어머, 사돈 집에서 선물을 보내셨다고. 뭐라고요? 이거 투불 세트예요. 제가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일부러 비싸고 좋은 걸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친정집에 먼저 가는 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도 꼭 전해달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우 선물 세트를 받으시고 좋아하셨어요. 포장을 뜯어 보시더군요. 아이고, 이 빛깔 좀 봐봐. 딱 보아하니 백화점에서 비싼 돈 주고 샀네. 사돈 어른한테 잘 먹겠다고 전해줘라. 누구는 명절이라고 시댁에 이런 귀한 선물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일하기 싫다고 징징거리기나 해. 참나. 이뻐할래야 이뻐할 만한 게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며 인사를 하시고 뒤에서 설거지하고 계신 동서를 비고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었어요. 강제로는 누군가 갑자기 싱크대 물보기를 시작했어. 그리고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있잖아요. 방으로 들어가는 건 무슨 일이에요? 얼른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이제 저녁상을 차려야 하는데 갑자기 왜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잠시 후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짐을 싸나 소리를 내나 싶었지만 짐을 싸서 집을 떠날 생각인 것 같았어. 저딴 말하는 아이가 다 있나 봐요. 명절 시댁에 왔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하고 도망가는 거에 동서를 쳐다보며 시어머니는 침을 삼켰고 동서는 그대로 시댁을 떠났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동서 험담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날 이후 자꾸 동서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부엌에서 저랑 잠깐 눈이 마주쳤을 때 동서 눈에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거든요. 제가 친정집에 먼저 다녀온 것 때문에 동서와 시어머니가 다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명절 연휴가 끝난 뒤 동서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동서가 그때 그렇게 시댁에서 나가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몰라. 내가 듣기에도 시어머니가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 동서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 좀 괜찮아졌어.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냥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나갔어요. 그날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친정집에 갔어요. 아, 그렇죠. 사실 나도 친정집에 먼저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안 하심은 아니에요. 시댁에 늦게 온다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전 이번에 진정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시댁이 먼저 오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미 남편이랑 이야기를 끝냈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한 게 맞아요. 나랑 동생 차별해서 나만 허락받은 건 아니었어요. 형님이 친정집에 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변호사 며느리가 하는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고 저만 쥐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보세요. 그나마 다행인가 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근데 내가 고백 안 하고 피하는 거지요. 동생이 말하길 아버지 명절 때 있었던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위로를 해줬어요.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편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동생이 갑자기 이혼 소송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근데 이혼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혼 소송 동안 이혼할 생각 있는 거예요?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마침 형님이 변호사이기도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이혼하고 싶으면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말했거든요. 합의 이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려면 증거나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지 시어머니에게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시 필요한 사항과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상대방은 더는 말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들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요. 저희는 사건을 통해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도 있는데 시댁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만 아니었으면 저도 그 집에 시집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그만큼 강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도 있고 그런데도 나의 남편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제 의견을 반대하십니다. 남편이 조종사가 되는 것도 어렵고 돈을 잘 벌어서 높은 신분을 늘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대학을 졸업한 제게 아이도 가르쳐줄 수 있는 더 나은 며느리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집의 경제적 상황도 그리 풍족하지 않고 승무원은 얼마나 존경받는 직업인데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죠. 그리고 승무원으로 일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제가 서방님의 남편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궁금해요. 남편은 대형 항공사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사실 저는 과거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다만 영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제선은 탈 수 없었고 국내선만 탑승했습니다.
남편에 비하면 훨씬 부족해 보이겠지만 제 지속적인 열정은 여전합니다. 조종사였던 스티어디스라고 했더라고요. 같은 항공사에서 일한 적은 없었지만 주변에 많은 공통 지인이 있어서 서로를 알고 지내다가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스튜어디스로 매일 서서 일하다 보니 임신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직업상 자주 변하는 근무 시간으로 아이를 돌보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손주를 키우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자신의 손주에게 엄격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이 정도로 버릇없이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두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겨내겠지요. 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제 생각에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위로의 말을 해도 동서의 표정은 어둡게만 유지했어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해.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야.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다른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은 거야. 꼭 연락해. 제가 동서의 손을 꽉 잡으며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선 동서가 옅은 미소를 지었죠. 그 후에 우리는 자주 연락하면서요. 지내는 동안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있으면 추위를 느끼지 않게 조심하라.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친해졌어요. 때때로 시어머니 흉도를 함께 본 적도 있었죠. 저는 동서가 명절이나 제삿날에 시집살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혼 생활이란 평소에도 그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항공기를 조종하는 직업 때문에 해외 비행을 하게 되면 길게는 2주 정도 집을 비우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귀신같이 연락을 자주 하시고 그때쯤에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먹자고 부르셨어요. 밥을 먹자고 부르시고는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아들이 일하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너도 일을 해야겠지 하며 동서를 보며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한데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구박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동서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서방님이 벌어오는 돈을 쓰는 것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아이를 가질 경우에도 결코 일을 그만두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순히 직장 여부 때문에 며느리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하고 한참 동안 목욕사로 일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해도 교수 자리가 나야 새로운 교수를 뽑는데 자리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경쟁도 매우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교수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전부 다 하고 있었죠. 방학이나 주말에도요. 교수가 논문을 쓴다고 하면 학교에 가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기본이고 잡다한 심부름까지 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해외에 1년 정도 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교가 이번에 새로 영국에 있는 대학과 자매 결혼을 해서 해외 연수를 가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 계신 이 김센 교수와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게 되면 정 교수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1년이 길게 느껴졌지만 남편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즐겁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외 연수를 떠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저에게 연락을 하며 닥달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시작했어요. 퇴근했는데 이름을 맞췄는데 오늘 동료들끼리 저녁 식사를 먹기로 했어요. 해가 다 젖어서 밖에 어둡기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돌아다녀요. 남편도 집을 비운 채로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다녀도 안 되는데 어차피 남편도 집에 없어서 혼자 먹어야 되는데 동료들이랑 저녁을 먹으면 좋아요? 회사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 이야기를 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먹으면서 해도 돼요? 왜 굳이 저녁 시간에 하는 거냐고요? 같이 먹는 사람 중에 남자도 있지? 제가 퇴근한 시간에 맞춰 전화해서도 남편이 없는데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하시는 건 애교 수준이었어요.
하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기에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묻더라도 말없이 집 안에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왜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오셨는지요? 남의 집이라면 그건 제 아들의 집이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태그를 하는 거예요? 일찍 들어가도록 요청했는데 안 들었나요? 오늘은 많은 업무로 인해 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늦은데 언제 집에 들어오시는지 감시하고 계신다며? 아니야, 감시가 아닐 거지요. 매일 늦게 퇴근해서 걱정하시는 거겠죠? 음식도 찬으로 싸서 남편에게 주시고 제게 줄 음식도 간다고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 빈집에서 기다리신 것 같더군요. 그날은 업무로 인해 늦게 집에 들어와서요. 집에 돌아왔더니 왜 늦게 다니냐면서 호통을 쳤어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고 앞으로는 결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비밀번호를 다시 바꿨죠. 이후 시어머니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고 톡을 보내셔도 읽지 않고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동선과 연락하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만 그러시는 게 아닌 모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선에는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시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라고까지 했어요. 만약 오셨을 때 동집에 없거나 TV를 보면서 쉬고 있으면 남편 돈 벌어오는데 팔자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신다더니 남편이 해외로 나간다 할 때 말릴 거려. 그러던 중에 저에게도 출장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영국에 나갈 일이 있는데 제 남편이 영국에 오래 있어서 한 동료들이 겸사겸사 남편 얼굴이나 보고 오라고 권하더라고요. 남편을 못 본 지도 꽤 됐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출장에는 제가 다녀오기로 했죠. 그리고 동생에게 출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 강아지를 보름만 부탁한다고 연락을 했어요. 동생아, 나 영국에 출장 다녀오기로 했어. 보름 정도 다녀올 것 같은데 우리 강아지 좀 봐줄 수 있을까? 영국에 출장을 가세요. 강아지 받드건 어렵지만 대신 저도 하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물건을 사줄 수 있겠죠? 제가 원하는 향수나 물건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말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어서 어떤 힘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형제님, 좀 증거를 찾아달라 해도 될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달라니까요. 그리고 확실한 것 같아요. 남편은 주로 유럽과 한국 노선을 다니는데 집을 오랫동안 비울 때면 항상 옷을 잊어버리고 오는데 또 여자 형수의 향이 강하게 배어있기도 해요. 전에 친한 동료한테 남편이랑 어울리는 여자가 있는지 물었더니 한 스튜어디스와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스튜어디스는 남편의 항공 스케줄과 조율하여 자신의 일정을 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영국에 가실 때 우리 남편도 영국 비행 스케줄이 있어서요. 동서의 말을 듣자면 서방이 바람 피우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근 들어 옷을 잃어버리고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수상한 상황인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우연히 저와 서방이 같은 시계를 하고 영국에 가게 되자 말없이 따라가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확인해주는 게 맞는지 고민을 했는데 동서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여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봐와서 동서가 제게도 잘해주셔서 한번 도와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영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출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게다가 동서에게 서방님 얘기를 들으니 저도 제 남편이 영국에서 혼자 얌전히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간 김에 남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떠날 때에게 서방님이 주소를 받아갔습니다. 그정은 보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휴가와 연차를 미리 당겨붙여 2주를 더 추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총 한 달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영국에 머물다가 늦은 밤에 귀국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밤에 초인종을 울리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왔다는 걸 알아차린 것인지 소름이 돋았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동서가 잠옷을 입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동서는 왜 이렇게 꼬리를 물고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왔는지 의아해했다. 놀랍기에 급히 동서를 집 안으로 드러내었고 동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다. 동서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형님, 도와주세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제는 우리 집 안방까지 차지하고 앉으셨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동서는 저에게 시어머니에게 자기를 구해주도록 소리 지르며 제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겨우 진정을 하였어요. 그제야 동서와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동서야, 내가 무얼지 알아야 도와주지? 대체 왜 그래? 내가 한국에 없는 동안 시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거야? 형님이 영국에 가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불쑥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제가 이혼 서류를 화장대 위에 올려둔 상태였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어머, 정말 시어머니 그 성격에. 동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혼 서류를 보신 거면 난리가 났었네. 네, 맞아요. 그거 보시고는 득달같이 저한테 달려오셔서 남편은 해외에서 고생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남편이랑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냐고 배웅망덕한. 그분이 지금 혼자 난리를 치시고 계시나 봅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손을 대기도 싫어하고 외쳐대시며 안방을 전부 차지하신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네 집에서 살면서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려고 하시고 집에 있는 비싼 물건은 제가 되는 순간 가져가 팔아버릴 것이라고 하며 그러고 계십니다. 걱정인데 이렇게 계속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또 이혼까지 당하진 않을지 불안하십니다. 동서 씨는 왜 이혼을 당하는 것일까 싶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모두 빼앗아 가려는 건 아닐까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 아까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가져오셨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2주였는데 추가로 한 달 동안 영국에 가시겠다는 건가요? 진짜 이건 제대로 놀랍구만. 왕창 흑백도 안 하는 땐 참 신묘한 증거지. 시어머니 곧 아들 둘 다 이혼할 모양이야. 두 아들이 다 이혼한다는 게 설마 진심이라곤 생각 안 했는데. 원래 해외 출장 기간이 2주인데 영국에 가보니 2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맡은 업무도 처리해야 했으니 회사에 휴가와 사용 가능한 연차를 가져와서 2주 더 머무르게 했어. 그렇게 영국에 가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아니야. 아마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후회도 못하고 그냥 속아서 살았겠지. 모르겠네요. 형제가 쌍으로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까 동서가 말한 호텔에 찾아가 봤는데 서방님이랑 우리 남편도 같이 있었어. 남자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었고 양쪽에 여자를 끼고 말이죠. 커플 데이트를 하는 걸 나한테 제대로 들킨 거지? 뭐? 정말요? 그 여자들은 누구였어요? 혹시 영국 사람 아니면 제가 말했던 그 스튜어디스랑 제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건가요? 서방님 옆에는 그 동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여자가 있었고 내 남편 옆에는 같은 학교 교수가 다정하게 있었어. 상이라 그렇게까진 안 놀랐는데 내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한 방 먹이가 이혼할 수. 서방님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는 있다고 들어서 시간이 나면 로비에 앉아 서방님을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 여자와 함께 숙소로 들어갈 것 같아서요. 며칠 동안 잠복을 하다가 드디어 서방님을 발견했는데 그 옆에는 상관뿐 아니라 남편과 여자를 함께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남편을, 서방님은 야간에 쫓아다닌 후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모두 일주일 동안을 보냈어요. 제 남편 옆에 있던 여자는 저가 보자마자 누군지 알 수 있었는데요. 함께 밥을 먹은 여자였어요. 내 남편은 근무하는 대학교의 교수였고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녀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했고 얼마 후에 센 이김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학교에서 그 교수가 논문 쓰는 것을 도와주고 가끔 저녁에 술 한 잔도 마실 때도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남의 뒤에서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당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교수가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라고 남편은 말할 정도로 자신의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남편의 대학교에 갔다가 남편이 줄을 선 그 교수와 만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보다 4살밖에 많지 않은 젊은 여자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아직 교수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로.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떻게 학교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자세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교수의 부모가 다른 대학에서 교수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학교의 총장이자 그 여교수의 친척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 비위를 맞춰준다면 정교수 자리가 나자마자 자신이 교수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여교수에게 잘 보이지 않고 남자로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군요. 내 남편도 서방님이랑 똑같은 놈이었어. 교수가 되고 싶어서 그 짓을 한 건지 진짜로 바람이 난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둘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는 건 맞아. 이런 이야기를 동수에게 말하며 제가 화를 냈더니 동서가 너무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괜한 부탁을 해서 형님께 불편을 줬다는 생각에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동서가 내게 피해를 줬다는 거야? 동서는 내 9살 아들이야. 만약 동서가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남편이 바람 피웠는지도 몰랐을 거야. 오히려 나는 동서에게 감사해야 할 판인데 미안한 마음을 안 가지세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다면 형님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나도 이혼해야겠어요. 나는 다른 여자와 놀아다니는 놈과는 결코 함께 살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두 눈에서 매일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의역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실수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게다가 시모도 시아버지를 호되게 대하는 방법이 돌바람을 낳는다면 그보다 더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형님께서 주신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이혼할 수 있겠죠? 사실 남편을 싫어하지만 어서 시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면 너무 힘들어해요. 동선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요구를 했는데 시모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두 형제뿐 아니라 시모에게 복수할 방안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요. 동서의 이혼 소송이라면 얼마나 걸릴까요? 미루어 본다. 어때? 이혼 소송을 미루는 게 어떨까요? 증거가 부족한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가져온 증거들로 충분해. 근데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했잖아. 그동안 동생수한테 얼마나 모으게 오셨어? 근데 마침 내가 어머니한테도 복수할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대신 시어머니한테 복수하면 동생수가 조금 더 참아줘야 해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대체 뭐예요? 저를 그동안 괴롭혔던 걸 갚아줄 수만 있다면 좀 더 참을 수 있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동생수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비싼 물건을 사신다고 했지? 혹시 집에 아직 안 팔고 남은 비싼 물건은 뭐가 있어? 저는 동생수에게 시어머니가 잘못한 증거를 모아야 할 텐데요. 먼저 CCTV를 집 안 곳곳에 설치하고 시어머니의 횡포를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동서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신이 복수할 수 있다면 잠깐 고지라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시댁에 제대로 복수할 계획을 세웠고 동서는 집에 도착하여 즉시 그 계획을 실행했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가 처벌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동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걸고 넘어지며 합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웃기더군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소송은 내가 맡았어요. 저는 동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때 소송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이혼을 가할 것이라고 알리며 남편의 바람 피우는 증거 사진들을 영국으로 보냈어요. 남편은 제가 보낸 것을 보자마자 전화를 했죠.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당신이 보낸 사진들은 뭐고 이혼 서류는 대체 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할래? 만약 대화를 나와 해보고 싶다면 바로 서울로 와서 한국으로 들어와 달라. 나는 아직 외교 미션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아직 일을 이룩하지 않고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정리되지 않을지도 몰라. 지금 내가 맡은 일로 한국으로 오라는 제안은 이해가 가는데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 교수가 되는 것인가? 그럼 나와 이혼하고 대학에서 교수가 아닌 사람과 아이를 가질 것인가? 물론 교수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한국으로 가기 어려워. 만약에 재정주의로 한국에 들어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탄원하지 않으면 직접 이혼 소송을 낼 테니까. 그런 점을 알고 있어야 해. 명백한 증거도 있어서 소송에 박히면 쉽게 이혼 당하는 것이야. 선택은 내가 알아서 하시라. 그 말인즉 알겠어. 나는 전화를 끊을게. 나는 지금 즉시 한국으로 가야 해.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한다고 했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전화와 톡이 왔지만 저는 남편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황급히 영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오자마자 집으로 들어와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여보, 미안해. 근데 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정말이야. 나한테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너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눈앞에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빨린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이야. 나 그 여자 안 좋아해.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남자로 좋아한 거야? 근데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 걸 아니까 나보고 자기랑 자기가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좋아, 그렇지. 너는 그 여자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여사친이 되려는 거구나. 그러나 멀리 영국에서 왜 사진 속에서 너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해, 너도 그 여자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지? 그럼 차라리 내랑 이혼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지? 그렇다고 말하니 남편은 사과를 하며 비아냥거렸죠. 그랬더니 어이없게도 남편은 화를 내면서 나에게 이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교수가 되어 잡아야 하니까 좋아 보이려는 거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당신도 편할 거니까 누가 나를 좋다고 해? 당신하고 내가 다 잘 살아보자고 말하는 거야? 어디서 이런 소리를 지른 거야?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더라도 용서해 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야. 말하는 거를 들어보니 바람 피기를 내 잘못인 것처럼 돌리는 듯하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한 적이 있는지, 언제 교수 대신 시간 강사를 하라고 눈치챈 적이 있는지 말야. 아니야, 미안해. 당신은 내게 눈치챈 적이 한 번도 없어. 괜히 나 혼자 잘난 척을 해서 자격지심이 있었었던 거야. 그런데 진짜로 난 당신밖에 없어. 그 말은 진심이야. 제발 믿어줘.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척을 하면서 다른 여자를 눈에도 안 띄도록 무시했는데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당신에게 연락을 받고 곧 한국에 들어온 걸 보면 나는 연수 중간에 왔어. 나는 빠져서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장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 논문을 쓰는데도 문제가 생길 거야. 아마 내가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 될걸. 근데도 나 그것들을 다 감수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서 이렇게 사과로 온 거야. 제발 나 좀 한 번만 줘. 아, 그래? 당신이 이제 나랑 이혼하면 정말 백수네. 이제 대학교 시간 강사도 못할 거 아니야? 다른 대학교에도 그 여교수가 당신 못 들어가게 할 거고. 잘 됐네. 내가 내일 소송 바로 걸어버리면 당신은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한 백수 신세가 되는 거겠네. 남편은 자기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나마 하고 있던 대학교 시간 강사도 릴 거 알았지만 돌리기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귀국했다 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용서하기는커녕 당장 이혼 소송을 해서 인생 나락으로 가게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 날 바로 준비해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서 씨와 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증거가 매우 완벽해서 이혼 절차가 순조로웠어요. 더불어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얻은 이혼 소송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둘 모두 이혼 위자료를 충분히 받았고 재산 분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대한 복수 방법으로 시어머니께서 두 아들이 이혼하게 되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도덕적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동서 양이 서방과 결혼한 상태에서 물건을 빌려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로 간주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서 씨의 집에서 렌탈한 안마의자가 있었는데 소유권이 렌탈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이 물건을 팔게 된 사실이 발견되어 해당 사건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된 시어머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후 며느리들을 괴롭혀서 아들들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한 것도 모자라 며느리 물건까지 도둑질에 고소당했다고 시아버지한테 정말 잡혔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당해서 방구석에만 틀어박혀서 인처럼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또한 서방님도 편히 살지 못하고 전 직장 동료가 서방님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을 회사에 퍼뜨려서 서방님은 잡힌 스케줄도 취소되고 조만간 직장도 못 간다더군요. 제 남편은 바람을 피웠던 그 교수는 고분에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위자료 소송을 내서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을 들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요구당했었고 그리고 친척이라고 알고 있던 대학교 총장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결국 얼마 못 가서 그 대학교에서도 파면당했습니다. 더군요. 저는 다행히 아이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어서 남편과 이혼해도 그다지 인생에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열심히 변호사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서와 이혼한 뒤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취직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동서가 조만간 자기가 취직한 기념으로 밥을 사줄 거라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동서와 전 시댁 사람들을 만나서 흉을 보면서 즐겁게 식사하려고 합니다. 동서가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고민만 하다가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었고 증거를 못 찾았다며 거짓말로 덮고 제 일만 하고 바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동서를 도와준 덕분에 동서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살려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